5차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신규 대박 압박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개혁에 동참하겠다던 시중은행 중 일부는 아직도 크라우드 펀딩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을 앞둔 북일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3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오늘 오전 9시 30분 5차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1시 30분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위력은 5.0 규모로 파악되며 위력은 1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라오스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을 마친 뒤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당겨 조기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합동参謀본부는 이순진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긴급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15분간 긴급 화상 통화를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내외 악재가 함께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간밤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은 실망감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029.46까지 밀려난 끝에 전거래일보다 1.39% 떨어진 2037.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2억 원, 1,22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이 2,30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국전력과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4.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6% 떨어진 664.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계를 꼽는다면 단연 크라우드 펀딩과 P2P 금융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은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개혁에 동참하겠다던 시중은행 중 일부는 아직도 크라우드 펀딩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다면 현재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 한 시중은행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고객에게 한 통보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A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안 A은행은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겠다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중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일부 은행의 인식과 태도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10대 핵심 과제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 64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 총
총 3,500여 명으로부터 약 102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은 후 위험에 빠진 사례는 한 건도 없지만 금융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일부 시중은행은 아직도 크라우드 펀딩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2, 3차 추가 펀딩에도 성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고객을 잃을까 걱정해 크라우드 펀딩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명확한 이유 없이 위험하다며 문제 삼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개발을 앞둔 북위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이르면 2018년 초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예상 분양가는 2,400만 원을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선 남과 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위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마쳤고 기반 시설도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북위례는 아직 터파기 공사도 시작 못해 부지만 남은 상황. 최근 육군 특전사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야 부지 매각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선 남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북쪽으론 개발을 앞둔 부지가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남은 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하면 이르면 2018년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선 분양할 때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2,40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위례는 총 17개 블록에서 1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11개 블록 7,000여 가구입니다. 중개업소에선 지하철역이 가까운 단지와 호수 조망이 가능한 단지를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총 2,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북위례 A1-5 블록과 A3-4A 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1,200여 가구의 A1-4 블록과 A1-6 블록은 단지 앞에 장지천을 끼고 있어 일부 세대에선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 하남의 그랜드 오픈 기념식을 개최하고 오늘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미 프리오픈 기간 동안 24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픈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타필드 하남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지난 5년간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고객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오늘 정 부회장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오전 경기도 하남시에서 정 부회장 로버트 터브먼 터브먼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필드 하남에서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정 부회장은 레저, 힐링, 스포테이먼트, 식도락의 즐거움, 테마파크에 걸맞은 편의시설과 서비스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 쇼핑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타필드 하남이 하남의 자랑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사랑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스타필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지친 도시인들이 도회지 느낌의 세련된 교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점한 많은 협력사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신세계가 미국 터보먼사와 합작해 만든 복합 쇼핑몰입니다. 축구장 70개 달하는 연면적 46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 11만 8천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 개관 1년차에 매출 8,2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3, 4년 이내에 누계 매출 5조 원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기아차가 소울 전기차의 자율주행 퍼포먼스를 선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아차는 자동차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해 미래의 스마트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프로야구 시구 행사에 소울 전기차가 깜짝 등장합니다.
야구장 외야 방면 좌측 게이트에서 출발해 시구자를 내려주고 홈을 거쳐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운전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아차의 자율주행 기술로 차량 스스로 판단해 시구자를 내려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행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야구장에서 열려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명확한 차선이 없고 흙과 잔디로 이루어진 환경이지만 자율적으로 위치를 인식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보여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고 센서 측정의 정확도가 낮아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새로운 환경에 맞춘 자기 위치 인식 기술과 경로 추정 기능을 개발해 애로를 극복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기술 역량을 널리 알린 기아차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아차는 미국과 국내 실도로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오는 2018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카 브랜드를 새롭게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완성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3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0.3%포인트 빠진 0.4%까지 주저앉는 등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 겁니다.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미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6조 3천억 원 증가하더니 지난달에는 8조 7천억 원 불어나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은 6조 2천억 원이나 늘어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담스럽게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이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방향에 따라 인상 시기가 계속 지연돼 왔지만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는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대한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6년 전 기록했던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114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1,853만 원으로 지난 2010년 3월의 최고점인 1,848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반등해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돈들이 서울 지역 유망 재건축 등으로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남권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 흥행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 양천, 송파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일 접수된 배송 물량은 195만 건으로 우체국 택배 사상 하루치 물량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추석 선물 물량이 본격적으로 몰린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우체국에 접수된 배송 물량은 976만 상자로 이런 추세라면 올 추석 성수기 배송 물량은 지난해보다 3.5%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성의를 나타내기 위한 선물과 저가 상품을 여러 곳에 보내지는 선물이 늘면서 택배 물량이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전 경영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 기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최 전 회장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첫 증인으로 나와 질의를 받은 최 전 회장은 답변 중간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사제 출연 의지에 대해선 시간이 며칠 안 돼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고민 중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화인 소비재 중 30%가량은 수입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품 비중이 꾸준히 늘어 6년 만에 10%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추석 연휴를 맞아 협력사에 납품대금 7조 9천여억 원을 앞당겨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토요일인 10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486만 대로 지난주보다 17만 대가량 늘어나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무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을철 바깥 나들이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행성 질환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가을철이 되면 유행하는 질병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평소 야외 활동이 많은 농부나 군인부터 바깥 나들이가 잦은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로 가을철에 벌초나 농작업 등의 야외 활동을 할 때 찐득이에 물리거나 설치류의 배설물이 상처난 피부나 호흡기 등을 통해 들어와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통칭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철 3대 전염병으로 쯔쯔가무시병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려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쯔쯔가무시균이 몸속으로 들어가 1, 2주간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과 두통, 발진 등을 일으킵니다. 주로 목과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림프절 비대 현상과 간이나 비장이 붓고 커지는 간비종대, 결막 충혈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초기 증상은 단순 감기와 비슷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수기에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질병 유행 지역에 다녀온 후 열이 발생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늦가을과 늦봄에 들쥐의 마른 배설물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은 열이 나거나 피가 나고 신장에 병변이 발생하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이 잘 걸리고 평균 약 2, 3주의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치명률도 7%로 높은 수준입니다. 백신의 효능은 논란이 있어 다발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게 최선이며 10월에서 11월 건조기에 잔디 위에 눕거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가을 3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급성 전신감염증, 즉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쥐의 오줌에 오염된 젖은 풀이나 흙, 물이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에 묻어 감염되는 병입니다. 역시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근육통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 환경을 깨끗이 해 들쥐의 접근을 막고 가축에게는 예방접종을 시키면 좋습니다. 바깥에 나갈 경우 산이나 풀밭 등의 유행 지역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잔디 위에 눕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흙이나 물에 들어가야 한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장화를 신어 피부와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가을에 나타나기 쉬운 피부 질환들도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피부 건조증 등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씻고 난 후에는 물기가 사라지기 전에 유분감이 있는 바디 제품을 몸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주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충분한 습도를 유지시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름다운 가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이라입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 상태도 더 깨끗해졌고요. 늦더위도 쉬어갔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비가, 경상 내륙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도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단 경상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날이 금세 선선해집니다.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동안 서울 28도, 대전은 29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한낮에 속초와 강릉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경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 주 중반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다소 더운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